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37분을 줄을 서는데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중 83%가 새치기를 경험하고 65%는 그로 인해 다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뉴욕타임스가 2023년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파리, 런던, 도쿄까지 대도시일수록 사람들은 더 밀치고 더 서두르고 더 무례해집니다. 질서는 사치스럽다. 대도시에서 예의를 지키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건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질서는 정말 사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사치처럼 보이는 걸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15년을 살아온 미국인,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심지어 커피숍 계산대 앞에서까지. 그에게 질서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사람들, 아무도 먼저 들어가려 하지 않는 그 광경 앞에서 말이죠.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단 카터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뉴요커죠.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고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회사 건물 로비에 도착합니다. 아니, 도착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고요? 엘리베이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 건물은 58층짜리 고층 빌딩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2대나 있지만 출근 시간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로비는 전쟁터가 됩니다. 말 그대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달려듭니다. 안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건 말건 일단 몸을 밀어넣죠. 저도 처음엔 양보했습니다. 먼저 내리시죠 하면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만 로비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있더군요.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뉴욕에서 살아남으려면 양보는 금물이라는 걸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로비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유난히 많더군요. 엘리베이터 앞엔 이미 20명은 좋게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뒤쪽에 섰어요. 또 늦겠네. 엘리베이터 하나가 내려옵니다.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예상대로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안에서 3명이 내리려고 하는데 밖에서 10명이 밀고 들어갑니다. 잠깐, 먼저 내리게 해주세요. 안에 있던 여자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여자는 결국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요. 저는 이번에도 엘리베이터를 놓쳤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매일 이 꼴이야. 원숭이들도 이것보단 낫겠어.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면 전 항상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빌딩 1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서요.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줄이 길면 사람들은 새치기를 합니다. 대놓고요. 저 먼저 왔는데요? 제가 항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뻔합니다. 증거 있어요? 난 당신보다 먼저 여기 있었는데? 싸우기 싫으면 그냥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주먹 다짐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새치기를 당하고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15년째입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단, 서울 출장 가야겠어.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야. 서울이라니요.
한국말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김치, 케이팝, 그리고 삼성 정도?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출장은 출장일 뿐이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지만 뉴욕처럼 복잡하진 않더군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었는데 빌딩들이 정말 많았어요. 뉴욕 못지않게 화려하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여기도 뉴욕이랑 비슷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의 시간이 오전 9시였거든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습니다. 23층에서 1층까지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는데 이미 5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처럼 빨리 앞으로 가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놓칠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굳이 밀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2명이 내렸습니다. 그제야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순서대로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은 순서대로 내렸습니다. 밀치지 않았어요. 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요.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저를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빌딩 지하에 있는 한식당이었는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기 유명한 곳이에요. 줄 좀 서야 할 거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줄이라니, 설마 여기서도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정말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식당 입구부터 복도까지 쭉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줄을 서나요? 네, 당연하죠. 안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저에게 줄 서기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선 줄을 서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광경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을 서던 사람들,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법이 있어서? 단속을 해서? 아니면 CCTV가 있어서? 저는 다음 날도 유심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강남역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역만큼이나요. 여기도 아수라장이겠지. 저는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하철 문 앞에 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2줄로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줄을 따라 서 있었어요.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요.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다 내릴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탔습니다. 밀치지 않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두가 지키는 규칙이었죠.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앉지 않더군요. 빈 좌석인데도요. 그러다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하셨고,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회사에 도착해서 저는 한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줄을 서는 게 당연한 거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피해를 준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뉴욕에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먼저 타야 내가 편한 거지.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식이었죠. 일주일간의 출장이 끝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법 때문일까요? 그런데 뉴욕에도 법은 있습니다. 단속 때문일까요? 그런데 저는 경찰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법이나 단속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사람들 스스로가 만든 문화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약속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매일 아침 전쟁을 치러야 할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요. 배려하는 법을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는 곳에서부터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을 빙 둘러싸고 자기 짐만 찾으려고 밀쳐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처럼요. 사람들이 다 짐을 찾고 나서 저는 여유롭게 제 가방을 집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어. 그건 서로를 믿는 방법이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 건물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엔 여전히 사람들이 우글거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다 타고 나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에단, 왜 안 탔어? 탈 수 있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질서는 사치가 아니라는 것. 그건 서로를 존중하는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질 때 우리 모두가 더 편해진다는 것.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저는 한국을 떠올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을 서던 사람들을요. 그들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질서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선진국은 빌딩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라는 걸요. 파리지행은 배려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 시민의 72%가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매일같이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예술의 도시, 낭만의 도시라 불리는 그곳에서 말이죠.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비율은 고작 15%. 줄을 지키는 비율은 더 낮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에서 살려면 강해져야 해. 양보는 패배야. 그런데 한 프랑스 유학생이 한국에 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요. 그녀는 파리에서 23년을 살았습니다. 배려라는 단어가 사전에나 있는 줄 알았던 그녀가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녀는 매일 충격을 받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카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까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섭니다. 법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라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 르블랑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 3학년이었고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오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을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결국 한국을 선택했죠. 한국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케이팝, 전 관심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본 적 없어요. 뭐 6개월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공항은 깨끗했지만 특별할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나온 직원분이 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줬어요. 기숙사는 15층 건물이었습니다. 제 방은 8층이었고요.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학생 몇 명이 먼저 와 있더군요. 파리에서라면 저는 앞으로 밀고 나갔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학생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저도 뒤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고 사람들은 순서대로 탔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탔는데 맨 앞에 있던 학생이 층수 버튼을 눌러주더군요. 몇 층이세요? 8층이요. 아, 저도 8층인데요. 그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거기선 각자 알아서 버튼을 누르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국제관 3층 강의실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많았고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네. 저는 각오했습니다. 파리 지하철 러시아워를 경험한 저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30명도 넘는 학생들이요. 저는 뒤쪽에 섰어요. 10분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밀치지 않고 순서대로 빠르게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생 식당으로 갔는데 입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오 맙소사 여기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말을 걸더군요. 처음이세요? 여기 음식 맛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얼마나요? 한 10분? 10분이요? 이렇게 긴 줄인데요? 저는 의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0분 만에 제 차례가 왔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밥을 받고 자리로 가고 효율적으로요. 식사를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파리 학생 식당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사람들은 자기 식판을 직접 반납대에 갖다 놨어요. 신기하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수업이었는데 학생이 20명 정도 됐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이었죠. 프랑스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에도 줄이 있더군요. 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였다면 저는 그냥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빨리 안 나와요? 하면서요. 하지만 여기선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뒤에 섰어요. 차례가 와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뒤에 또 2명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미안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라고요? 파리에선 누가 그런 말을 해줬던가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카페에 갔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카운터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줄 서주세요. 예. 저기 줄 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페 입구 쪽에 4명이 서 있더군요. 저는 미처 보지 못했어요. 파리 카페에선 그냥 카운터로 가서 주문하면 되거든요. 아, 죄송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뒤로 갔습니다.
줄 맨 뒤에 섰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 학생들이 있었어요. 3명이었는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파리 카페는 시끄럽습니다. 다들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때론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요. 계산대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뒤에 섰어요. 앞에 있던 할머니가 계산을 하는데 동전을 하나하나 세고 계셨어요. 팔이었다면 뒤에서 누가 빨리 좀 해요. 하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줄을 잘 서요? 점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는 거죠. 당연하다고요. 저에겐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사람들 진짜 신기해. 어디를 가든 줄을 서. 친구가 답장을 보냈어요. 진짜? 강제로 시키나? 아니, 그냥 스스로 해. 신기하지? 이상한데? 세뇌당한 거 아냐? 저는 웃었습니다. 세뇌라니요. 하지만 친구의 반응이 이해는 됐어요. 파리 사람들은 줄 서는 걸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도 줄을 서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요. 어느 날 한국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혼자만 편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유가요. 나만 빨리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니까요. 이건 법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됐어요. 남이야 어찌됐든 내가 먼저 가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배려라는 단어가 단순한 사전 속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요. 그리고 줄을 서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편하게 만든다는 걸요. 6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파리에서 줄을 설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파리 사람들은 줄 서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이 문화를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어요. 역시나 사람들은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다음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왜 안 타? 탈 수 있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거 타면 되니까요. 남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배려는 사치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걸요. BBC가 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 1위는 싱가포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법으로 강제합니다. 껌을 씹으면 벌금,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줄을 안 서도 벌금이죠. 그런데 이 순위에서 한국은 3위였습니다. 법적 강제 없이 말이죠. 연구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법 없이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CCTV 때문일 수도,
정부의 통제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지하철역,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노인들은 줄을 지켰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다. 한국의 질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스스로를 존중하는 국민들의 품격이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토머스 웨스트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주로 사회 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죠. 작년에 제작팀 회의에서 한 동료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줄을 정말 잘 선대요. 그걸로 다큐 하나 만들면 어때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줄 서는 거로 다큐를 만든다고요? 너무 단순한 주제 아닌가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법적 강제 없이도 질서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좋아, 한번 가보자. 저는 제작팀 셋과 함께 한국으로 갔습니다. 촬영 기간은 2주일 서울을 중심으로 찍기로 했어요. 도착한 첫날, 저희는 강남역 근처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촬영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계획은 간단했어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을 찍는 겁니다. 분명 혼잡할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연출된 모습일 거라고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설 거고 카메라가 없으면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새벽 5시 30분, 저희는 이미 지하철역에 나가 있었습니다. 강남역 2호선 플랫폼이었어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구석에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눈에 잘 띄지 않게요. 6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중년이거나 노인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플랫폼 바닥에 그려진 줄을 따라 섰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아직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맨이 조용히 찍고 있었어요. 7시가 되자 사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30명, 50명, 100명. 플랫폼은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카메라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밀치지 않았어요.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탔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데. 옆에 있던 조연출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오전 내내 촬영했습니다. 여러 번 지하철이 왔다 갔지만 상황은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줄을 지켰습니다. 혹시 카메라 때문인가?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카메라를 숨기고 찍어보자고요. 다음 날 새벽 저희는 더 작은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가방 안에 숨길 수 있는 크기였어요. 이번엔 을지로 3가역에 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지역이죠. 새벽 6시, 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과 노인 몇 분만 계셨어요. 저희는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플랫폼에 서 계셨어요. 줄 위에 정확히 서 계셨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카메라도 없고 역무원도 안 보였어요. 지하철이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는 안을 확인하셨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표시된 위치에서 타셨습니다. 밀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도요? 왜죠?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대체 왜 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봐도 질서를 지킬까? 다음 날 저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줄을 서세요? 강제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한 중년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안 봐도 지키시잖아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건 제 문제예요. 제가 저한테 떳떳해야죠. 떳떳하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노인, 청소년까지요. 모두가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질서를 지키는 게 나한테도 편해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법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CCTV 때문도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박힌 가치관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장소를 촬영했어요. 병원 대기실, 놀이공원, 백화점, 버스 정류장. 어디를 가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줄을 섰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들렀는데 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3명이었는데 비틀거리며 계산대로 갔습니다. 아, 이제 혼란이 생기겠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질서를 안 지킬 테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도 줄을 섰어요. 비틀거리면서도요. 앞에 한 학생이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라고요. 촬영 마지막 날 저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계신 분이었어요.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함께 살아남아야 했어요. 전쟁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서로 배려하는 게 생존 방식이 됐습니다. 개인주의보다 공동체를 중시하게 된 거죠. 그럼 교육 때문인가요? 교육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요. 그게 대대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영국으로 돌아와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2주일 동안 찍은 영상이 엄청났어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을 골랐습니다. 새벽 지하철역에 놓인 줄을 서는 아이들, 취객들까지 줄을 서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요. 다큐멘터리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 마이너스 한국인의 품격.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은 놀라워했어요. 정말 저렇게 사나요? 연출 아닌가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네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법이 만든 게 아니다. 카메라가 만든 것도 아니다. 이건 국민 스스로가 만든 문화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예의를 지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도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새벽 지하철역에서 본 할아버지를요. 아무도 안 봐도 줄을 지키던 그분을요. 그분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품격은 누가 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지키는 거라고요. 전쟁은 문명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사회학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인들이 질서를 중시하게 된 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선 규칙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전쟁 이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살 곳도 부족했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질서 문화가 만들어졌을까요? 한 독일 연구자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한국 전역을 다니며 노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줄 문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역사를 이겨낸 국민의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연구 주제는 전후 사회의 문화 변화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일본이 어떻게 재건됐는지 그런 걸 연구하죠. 그러던 중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 나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도요. 특히 시민 질서 면에서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신청했고 한국으로 갔어요. 6개월 동안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료 조사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한국 전쟁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사진, 신문, 증언록까지요.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더군요.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아이들은 거리를 떠돌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질서가 생겼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혼란스러울 때는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독일도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85살이셨어요. 전쟁 때 13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전쟁 이후가 어땠나요? 아이고, 말도 못해.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캤지. 집도 없어서 판잣집에서 살았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게 됐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안 그러면 다 같이 죽으니까. 누가 먼저 먹겠다고 싸우면 아무도 못 먹어. 그래서 배급받을 때도 줄을 섰지. 안 그러면 혼났어. 누가 혼냈나요? 마을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끼리도 서로 말했어. 줄 서라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82살이셨어요. 부산 피난민촌에서 자라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모두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했지. 밥 있는 집이 없는 집 나눠주고, 옷 있으면 빌려주고. 그럼 질서는요? 물 받을 때 줄 섰지. 우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그러면 싸움 나. 그래서 먼저 온 사람부터 받았어. 누가 그렇게 정했나요? 누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안 그러면 안 되니까. 할머니의 말씀에서 저는 핵심을 찾았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필요였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까지 다녔어요. 전쟁을 겪은 노인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힘들었지만 서로 도왔다고, 질서를 지켜야 살 수 있었다고요. 세 번째로 만난 분은 이영희 할머니였습니다. 86살 서울에서 계속 사셨다고 해요. 전쟁 끝나고 학교 다녔어요? 다녔지. 근데 책도 없고 연필도 없었어. 그래도 공부했어. 안 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줄을 섰나요? 당연하지. 급식 받을 때, 화장실 갈 때 다 줄 섰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왜요?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질서부터 잡아야 한다고 했어.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가르쳤던 겁니다. 넷째로 만난 분은 최동수 할아버지였습니다. 84살 경상도 출신이셨어요. 할아버지,
그때 사람들이 새치기 하진 않았어요? 했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럼 다들 욕했어. 저 사람 인간도 아니라고. 그럼 그 사람은요? 창피해서 못했지. 동네가 작으니까 다 아는데, 그러면 못 살아. 저는 이해했습니다. 공동체의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법이 아니라 서로 감시하고 평가했던 겁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노인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한 필요성. 함께 살아남으려면 질서가 필요했어요. 둘째, 교육의 역할. 학교와 가정에서 가르쳤습니다. 셋째, 공동체의 압력. 질서를 안 지키면 비난받았어요. 넷째, 세대 간 전승.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생존에서 문화로 마이너스 한국 질서 의식의 역사적 기원.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줄 문화는 단순한 행동 양식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 전략이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함께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존 전략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질서를 지킨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민족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논문을 발표했고 학계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놀라운 연구다. 한국인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전후 국가들도 연구해 볼 만하다. 저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성숙한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가장 어려운 시절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바로 함께 사는 법을요.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주름진 얼굴과 힘들었지만 이겨냈다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를요. 그분들은 단순히 질서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24년 3월 CNN은 이런 질문으로 특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건 서울 지하철역의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출근 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미국 방송사가 왜 한국 지하철 사진을 내보냈을까요? 그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서 3천만 회 이상 공유됐기 때문입니다. 댓글은 10만 개를 넘었어요. 이게 진짜야? 합성 아니야? 우리나라는 절대 불가능해. 한국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거 아니야? 단순한 줄 서기 사진 하나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시작됐죠. 한국은 왜 이럴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야기는 미국의 한 기자에서 시작됩니다. 뉴욕타임스 소속 제시카 브라운이었어요. 그녀는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분석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한 그녀는 동료들이 모니터를 보며 웅성거리는 걸 봤습니다. 뭔데 그래요? 이 사진 좀 봐요. 진짜예요? 동료가 보여준 건 서울 강남역 2호선 플랫폼 사진이었어요.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모습이었죠. 합성 아니에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래요. 실제 사진이래요. 한국에선 이게 일상이래요. 제시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20년을 산 그녀는 줄 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거든요. 그날 오후 편집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제시카, 이 한국 줄 서기 건으로 기사 하나 써봐. 지금 엄청 화제야. 네, 알겠습니다. 제시카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줄 문화, 시민의식, 교육 시스템까지요. 찾으면 찾을수록 놀라웠어요.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줄 하나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한국.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 한국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자. 질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억압적이라서 그런 거야. 개인의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 CCTV로 감시하니까 가능한 거지.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시카는 속보 기사를 또 썼어요. 한국의 CCTV 현황, 법적 제재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에는 줄 서기를 강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CCTV도 지하철역마다 있긴 하지만 그걸로 단속하진 않았어요. 그럼 대체 왜? 제시카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갔어요. 일주일 동안요. 서울에 도착해서 그녀는 매일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심지어 주말까지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사진은 진짜였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줄을 섰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뉴욕으로 돌아온 그녀는 또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자유를 억압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한 결과다. 이 기사는 더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한국의 질서 문화를 다뤘어요. 영국에서는 한 정치인이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서는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시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지하철역에 줄 표시를 그었어요. 한국을 배웁시다. 질서가 곧 문화입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방송사가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일본도 질서를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델리 지하철 공사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줄을 섭시다. 포스터를 붙이고 안내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밀쳤고 새치기 했어요. 인도 기자 한 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썼어요. 질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70년을 걸렸다.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아공의 한 교육자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중국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위대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질서가 곧 국격이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시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줄 서기를 배웁시다. 버스 정류장과 기차역에 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안내원을 배치했습니다. 첫 주엔 효과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제멋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줄 서는 게 오히려 빠르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시티 지하철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식 줄 서기를 도입한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적응했어요. 이게 더 편하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시작한 변화였어요. 유엔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발전도 중요하다.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이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국 질서 문화를 강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선진 문화를 만들었는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한국 정부는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특별히 홍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국민이 만든 겁니다. 제시카는 1년 뒤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기사를 썼어요.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 질서의 가치.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기초라는 것을. 모두가 질서를 지킬 때 모두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바꿨다. 아니, 정확히는 그 사진 속 한국인들이 세상을 바꿨다. 온라인 댓글들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논쟁은 존경으로 변했어요.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다. 우리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질서는 선택이 아니라 품격이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요. 하지만 그 사진이 보여준 건 단순한 줄 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품격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습관을 바꾸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요. 하지만 어떤 경험은 단 하루 만에 사람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38년을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밀치고 달리고 새치기 하는 게 일상이었죠. 이게 뉴욕이야.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울 출장을 다녀온 후에도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서던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출장이 아니었어요. 그 질서의 힘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에단 카터입니다. 1년 전 한국 출장을 다녀온 뒤로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발 물러서기, 커피숍에서 줄 끝에 서기,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 기다리기. 동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에단, 왜 그래? 시간 없어. 괜찮아. 다음 곳 타면 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작은 변화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여유로워 보여요. 그래요? 그냥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좋네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작은 파장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회의실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자 동료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 한국 다녀온 후로 되게 젠틀해졌네. 거기서 배운 거야. 배려가 습관이 되면 모두가 편해지더라고. 하지만 뉴욕은 여전히 뉴욕이었습니다. 지하철은 혼잡했고 사람들은 밀쳤어요. 카페에선 새치기가 일상이었죠. 저 혼자의 힘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지쳤어요. 왜 나만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단, 서울지사와 협업 프로젝트가 있어. 2달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2달이요? 출장도 아니고 장기 파견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실 다시 가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을요. 한 달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이번엔 출장이 아니라 장기 체류였습니다. 서울지사는 강남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오피스텔을 제공해줬는데 역세권이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게 됐죠. 첫날 아침 지하철역에 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줄 끝에 섰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뉴욕에선 긴장하며 서야 했는데 여기선 그냥 기다리면 됐으니까요. 지하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저희가 탔어요. 질서정연하게요. 누구 하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거나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회사에 도착해서 한국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친절하게 반겨줬어요. 에단 씨, 한국 생활 처음이시죠? 아니요. 작년에 출장 왔었어요. 일주일 정도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익숙하시겠네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회사 근처 한식당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줄이 있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뒤에 섰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어요. 에단 씨, 줄 서기 잘하시네요. 네. 보통 외국인들은 처음엔 당황하거든요. 왜 줄을 서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편의점에 가서 아침을 사 먹었는데 계산할 때도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순서대로 탔죠. 처음엔 의식적으로 했는데 이젠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카페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어디서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서로를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줄을 서면 뒤에 있는 사람도 줄을 서요. 내가 양보하면 다른 사람도 양보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어느 주말 저는 혼자 남산을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려고 매표소에 갔는데 줄이 길었어요. 100명은 좋게 됐을 겁니다. 뉴욕이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니까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거든요. 30분 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질서의 힘이구나. 모두가 규칙을 지키니까 오히려 더 빠르고 편한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어요. 에단 씨, 한국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로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식? 풍경?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죠. 함께 살아가는 힘이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달랐어요. 사람들은 밀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짐을 찾는 곳에선 서로 밀치며 가방을 낚아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제 가방을 집었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 엘리베이터 앞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렸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에단, 서울 다녀와서 더 여유로워진 것 같은데? 응, 거기서 배웠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실천했습니다. 줄을 서고 양보하고 배려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 해도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제가 바뀌면 언젠가 주변도 바뀔 거라는 걸요. 지금 저는 편지를 씁니다. 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서로를 믿는 방법이었어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저는 한국을 떠올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서던 사람들을요. 여러분은 가르쳐 줬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제 안에 한국을 남겨주셔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에서 온 에단, 파리에서 온 마리, 영국에서 온 토머스, 독일에서 온 한나,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워갔습니다. 질서라는 이름의 존중을요.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삽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을 서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계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우리 선조들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만들어낸 이 문화, 70여 년을 이어온 이 품격,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을 서는 여러분, 식당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한국을 빛내는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외국에서 한국의 질서 문화를 자랑스러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